자, 다음으로 기념비의 도시라고 해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기념비적 도시. 우선 바로크 양식에서 이어지는 개념일 텐데요. 도시의 특징과 바로크적인 사선의 도입이라는 파트, 그리고 이런 설계 기법에 대해서 한번 보죠. 자, 기념비적 도시 계획이다라고 돼서 도시의 특성을 본다면 우선 권위주의적 상징성과 권력의 표출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까 그림하고 비슷할 거예요. 우리 파리의 개선문 같은 경우 보면 개선문을 중심으로 방사형의 중간 공간, 즉 권력의 구심점, 중심지를 형성해 주는 거겠죠. 자,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민주주의적 절차를 무시했다. 자,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토지를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토지 수용이라는 걸 하죠. 그 소유자에게 뭐 이렇게 협의를 구하고 양해를 구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민주적 절차를 무시했다. 즉 절대 권력을 가진 누군가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죠. 우리 오스만 남작의 파리 대거조 같은 경우 파리 시내 70% 이상을 파괴했다고 하죠. 기본적인 건축물을 요와 같은 방사형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그냥 뭐 시민들 생각하지 아니하고 만들어내는 것이 이런 내용이다. 무엇이 기념비적 도시가 어떤 절대 권력들이 만드는 도시 공간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좌우 대칭의 형태를 띠는 것이 많다. 어떤 중심축을 가지고 좌우 대칭. 기하학적인 형태로 도시를 개조한다. 기하학적인 형태, 어떤 공간을 만들었을 때 이상적인 것이 될 것이고, 이 기하학적인 도시가 이어지는, 우리 기념적 도시가 이어지는 게 제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이에요. 이럴 때 보면 또 어때? 비행기의 발달로 하늘에서 바라보는 도시의 모습이죠. 땅에서 눈으로만 바라보는 모습, 도시의 모습을 끝나는 게 아니라 위에서 바라보는 모습이 정말 이뻐야 되는 거야. 절대 권력을 가진 그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기념비의 도시의 특징은 이런 좌우대칭 기하학적인 형태의 도시, 그리고 축과 강한 중심선이다. 축과 강한 중심선 뭐예요? 권력의 상징이다. 권력의 상징이다. 어떤 강력한 축을 기점으로 나 여기서 힘 있어 보여주는 거죠. 기계적 효율성과 외향적, 미학적 적합성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 뭔가 기능적으로 잘 맞아떨어져야 되고 그곳에서 겉모습이 화려하고 이뻐야 된다는 거. 그래서 사례를 보면서 본다면 조금 더 기념비적 도시가 어떤 건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바로크적 사선을 도입했다. 자, 무슨 말이에요? 절대 왕정하의 도시다. 우선 기념비의 도시가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다고 그랬고 중심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뭐야? 바로크 시대의 절대 왕정도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체제의 도시였고 기하학적인 형태와 전망을 가진 직선형의 도시다. 내 중심축을 쫙 봐야 되죠. 저 멀리 쫙 봐야 되는 거예요. 격자형과 방사형의 형태를 조합시켜 정원과 원형 광장을 만드는 게 특징이다. 뭐 베르사유궁 같은 거, 르노트르 양식 이런 거 보면 돼요. 자, 도시의 설계 기법. 직선적이고 규칙적인 도로 및 가구 배치. 딱딱딱 질서정연하게 성각의 중역성의 감소로 개방형의 도시. 도시가 확장된 거고 절대 왕권이 있으면 이거 안 중요하잖아. 이거 왜 안 중요해? 과거에는 보로형 도시, 중세 보로형 도시에서는 외세의 침략이 많으니까 자기들 보호했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힘을 갖추니까 더 이상 자기를 침략할 공간 없다고요. 그 돈 가지고 다 식민지 같잖아. 그러니까 성곽도시는 점점 필요 없어지는 거고 외연적으로 커지는 도시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주거와 일터의 공간적 분리, 기능 분리를 한다는 거죠. 기능 분리. 우선 절대왕권이 있으니까 너 여기서 살고 너 저기서 일해. 공간을 분리해버리는 거죠. 군사기술자에 의해 계획되어진 직선적이고 규칙적인 도로 및 가구를 균형하게 적용했다. 누가? 군사기술자래요. 어떤 개념이 있냐면 자, 이런 공간에서
여기 중심으로 봤을 때 만약에 폭동이 일어났다. 그러면 최단시간 내에 진압할 수 있는 공간 배치. 뭔가 이런 곳에서 병력을 준다면 어느 곳에서 폭동이 일어나든 단시간 내에 갈 수 있겠죠. 이게 군사적 목적인 거잖아요. 폭동 진압을 위한. 그래서 군사기술사가 만들었다는 거. 절대왕정, 권력, 힘 이런 거 생각하시고요. 건물의 돔이나 탑승 부분에 지붕을 씌웠고 상인방 및 처마 선사용의 규칙적인 수평선이 이룬다. 건물에 돔 씌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미관을 강조하고 건물의 처마에 리얼을 맞춰주는. 그래서 도시 공간 모습을 좀 더 이쁘게 만들어주자. 자, 사례를 본다면 르노트르나 광장에 대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르노트르 양식이다 뭐 이렇게 많이 배웠을 텐데요. 베르사유궁 루이 14세 때 만들어진 것으로 대표적인 바로크 양식이다. 도시계획의 표본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크 양식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직선형이고 기하학적이고 쭉쭉 뻗은 공간 이런 게 바로크 양식이에요. 그럼 바로크적 도시계획은 토지는 쐐기 모양을 잡았고 우선 모양 조원적 설계를 했다. 그래서 파리의 오스만 대개족도 같은 맥락의 규제 계획이다. 그러니까 기념비 도시라는 건 기하학적이고 직선형이고 뭔가 방사형이고 좀 뾰족뾰족한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광장, 단경을 조성하는 직선 광로에 단경, 단조로운 경관이겠죠. 그렇죠? 직선 경로 끝에 설치를 한다. 우리 처음에 서두에서 배웠을 거예요. 직선 경로 끝에 연못이나 오베리스크를 배치해서 극적 효과를 만들어준다. 이런 내용. 그래서 고전적 격자의 가로망 출연했고 정원 설계와 로드 포인트 조성으로 새로운 광장과 광장군을 건축했다. 그래서 아베크롬비의 광장의 분류를 보면 전통적인 광장이 있고요. 그렇죠? 그리스의 아고라, 로마의 포럼, 그리고 중세의 플레이스, 르네상스의 피아자 이렇게 광장의 변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우리 포럼 사람들 모여서 떠드는 거였고 아고라도 마찬가지고 중세 플레이스도 사람들이 모이는 시장의 역할을 하는 거고 르네상스 피아자도 어떤 사람들이 모여주고 그 공간의 구심적인 역할을 했던 그런 거다. 그러니까 광장이라는 게 어쨌든 오픈 스페이스 공간이고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광장은 전정광장, 기념광장, 시장광장, 근린광장, 교통광장. 전정광장, 건축물 앞에 있는 광장이라는 거죠. 건축물 앞에, 앞전자. 그래서 로마의 산피에트로 성당과 인산 피에트로, 그렇죠? 산피에트로 성당이 전정광장의 대표적인 예고. 성당 앞에 광장이 있다는 거고요. 기념광장, 뭔가 기념물적인 거 설치해서 그 앞에 있는 거. 시장광장, 사람들 모여서 장사를 하는 거 있죠. 그리고 아고라의 개념 따라온 거. 근린광장, 사람들 모여서 친목 도모하고 사교 모임 하는 곳. 그리고 교통광장, 교차점 주변이겠죠. 성당 앞에 펼쳐진 광장, 그리고 기념물, 오벨리스크 등의 기념물을 강조하기 위한 광장. 그리고 로마의 포폴로 광장 같은 경우 여기가 5거리인가 6거리인가 그래요. 그래서 교통광장까지. 그래서 광장이라는 것이 어떠한 기능에 따라서 나눠지죠. 우리나라 현행 법규에 따라서 이 개념을 받아서 근린광장, 중심대광장, 교통광장, 건축물 부사월광장 이렇게 나누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과거 흐름에 따라서 만들어진 그냥 무턱대고 광장이 들어온 게 아니라 과거 역사부터 이와 같은 특성을 가진 광장들이 있었다. 전정광장, 건축물 부설광장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 근린광장이 될 것이고, 그렇죠? 교통광장은 지금도 있죠. 자, 그럼 파리의 오스만 대개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파리의 오스만 대개조. 자,
1852년 오스만에 의해 계획되어진 곳으로 도로, 상하수, 스카이라인 등의 파리의 현대의 모습을 지금 완성했다. 자, 파리 같은 경우 지금 상당히 스카이라인 규제가 만만하게, 그리고 에펠탑만 우뚝 쏟아있죠. 에펠탑을 제외하고는 거의 이렇게 평탄한 스카이라인이에요. 그래서 고층화 건물 별로 없죠. 고층화 건물 다 어디로 가 있어? 라데팡스라고 하는 신도시로 다 가 있죠. 그럼 파리의 구도시는 상당히 저층화되어 있어요. 즉 스카이라인에 규제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파리의 지리적 특성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파리라는 곳이 지반이 좀 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높은 건물이 오면 지반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서 높이 규제를 통해서 건축물의 이런 밀도를 좀 조절한 내용이 좀 있고요. 파리 바로크 시대의 절대 왕정 시기에 이루어진 도시계획으로 권위주의적 사조를 바탕으로 한다. 자, 바로크 시대의 무슨 왕권? 절대 왕권. 강력한 힘을 가지고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해서 사선형의 직선형의 가로를 만들어서 권력을 표출하게 된 그런 계기를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1869년에서 17년간 전쟁 기간에 걸쳐 폭 30m의 공간을 만들었다. 자, 강제적인 방법으로 전시가지의 약 7분의 3을 파괴했고 세계적인 대도시 개조에 큰 영향을 미쳤다. 우선 전시가의 7분의 3이 엄청난 파괴죠. 그렇죠? 엄청난 공간을 파괴했는데 이런 영향력이 향후 도시라는 거 때려 부셔서 새로 만들 수 있구나. 이와 같은 사상을 입력해준 거죠. 힘만 있다면 밀어붙이자. 그래서 조금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파리 모습을 갖추게 해준 내용이지만 도시계획적으로 봤을 땐 그렇게 좋게 평가받는 사항은 아니겠죠. 자, 이런 파리 대개를 왜 했느냐? 미관정제. 우선 도심이에요. 아름다운 공간, 피사드 쫙 뽑아주고 건물 쭉 보면은 진짜 거기 가로보면 되게 이쁘잖아요. 쭉 해서 가지런하게 어느 곳이든 쫙쫙쫙 나가 있는 그런 모습 보이면. 그러니까 미관 증진이었고 축제시 왕래. 어떤 상징 가로가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들 많이 이렇게 퍼레이드 행사하는. 그리고 폭동시 방어를 위한 장애 요소를 제거한다. 뭔가 폭동이 일어났을 때 멀리서 쫙쫙 보여야 되잖아. 저기서 폭동이 일어났어? 그럼 군대 빠르게 보내서 폭동 진압해야 되고. 왜? 나폴레옹식이잖아요. 나폴레옹. 그러니까 나폴레옹도 구테타를 통해서 정권을 잡았다 보니까 가장 불안한 건 자기와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또 구테타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아예 폭동을 진압을 쉽게 하기 위한 공간을 만들자는 거죠. 자, 도시 반란에 이용되는 건물을 없애고 치안 유지 목적으로 대대적인 재건축을 단행하여 스카이라인을 규정했다. 도시 반란에 이용되는 건물. 무언가 폭동 진압하기 위해서 간다고 했을 때 방해 요소가 되는 건물이 있을 수 있고요. 소유자를 따라서도 또 곤란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핵에 있는데 그 건물이 소유자가 뭔가 좀 반군이다 그런 느낌이면 그 건물도 그냥 무너뜨려서 새로 짓게 하는. 왜냐하면 반정부 그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건물이 그 중요 거점에 있다면 그것을 활용해서 어떠한 반란이라든지 이런 걸 모색할 수 있으니까 고기 부분을 이렇게 없애버린 거죠. 그리고 파리의 인구 급증에 따라 비위생적인 환경을 개선을 위해서 상하수도를 재정비했다. 우선 산업혁명 도시가 막 거제해지면서 사람들 많이 모일 거고 그럼 상하수도 처리해줘야죠. 그런 내용들이 파리의 오스만 대개조다. 자, 관통도로를 만들어서 시민의 상업과 오락 중심을 쉽게 유인했다. 도로를 잘 뚫어주면 뻥 뚫어주면 어쨌든 하나의 구심점에 사람들이 모일 것이고, 그렇죠? 이런 뻥뻥뻥 뚫는 길은 군대의 이용을 도모를 하고요. 또 가로망이 어떻게 체계적인 연결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공공시설까지 일규전 연결했다. 방사형 가로망을 선택을 해서 전체의 공간들을 쉽게 갈 수 있는. 과거 중세도시는 뭐 이렇게 돼서 꼬불꼬불하고 뭐 이렇게 도시가 생겼을 거 아니에요.
스팟 있으면 삥 돌아서 가는 불편함이 있었다면 이것을 전면적으로 개조를 해버린 거죠. 폭동 도시 미관을 증진시키고 폭동의 진압을 용이하게 하고 퍼레이드나 군대 이동을 쉽게 하기 위해서 파리를 대개조를 했다는 것. 다만 민주적 절차가 무시되고 권위적인 상징성에 의해서 도시 공간의 7분의 3이 파괴되는 문제점도 있었다는 것. 자, 그래서 일드라시티, 행정과 종교의 중심지 이쪽으로 가로망이 뭉치게 됐었고요. 그리고 파리 시내의 유서 깊은 건축물들, 이런 광장, 교회, 극장들과 연결하게끔 잡아줬고, 이런 공원들 통해서 사람들의 유입을 촉진시켰습니다. 보게 된다면 이게 파리 대개조의 내용인데 개선문 중심으로 방사형의 공간을 잡아줬고 나름 다 이어질 수 있는 듯한 공간 체계를 잡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방사형 스팟을 잡아준 것은 어떤 폭동 진압이든 가로망 연결 체계든 쉽사리 공간을 잡을 수 있게끔 그리고 거점별로 뭔가 이렇게 주요한 핵들 상업이든 인구 이동이든 그런 부분을 새로이 만들어 줬다는 거. 그래서 엄청난 가로의 직선형 가로죠. 촥 해서 여기 다 도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다 뭉개버리고 새로 그냥 도로를 뚫어버린 거죠. 이런 게 어떤 스팟? 요런 스팟들이죠. 요런 방사형 혹은 요런 스팟에 있는 피사드가 이렇게 되는 거죠. 건물들 일렬로 가지런하게 도시 미관 증진되는 거고요. 넓은 가로를 통해서 축제로도 이용하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개념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 밖에도 바로크 양식을 통해서 만들어진 도시는 워싱턴 DC. 자, 워싱턴 DC 어디예요? 미국의 수도죠. 그러면 권력의 중심지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여기도 상당히 바로크적인 공간이 나왔고요. 생테크부르크, 여기 지금 러닝그라드라고도 칭하고 있는 그런 공간도 바로크 양식을 통했고, 뉴델리, 영국의 식민도시였을 때 인도였죠. 근데 인도의 새로운 그런 행정수도를 만들기 위해서 행정수도, 권력이죠 또. 보면 다 정치의 중심지에는 바로크적인 양식, 즉 기념비의 도시, 즉 권력지향주기. 그러니까 바로크가 우리 쪽 도시계획적으로 본다면 뭔가 권위주의적이고 직선적이고 기하학적인 이런 권력 중심의 체계로 공간을 만든다는 거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캔버라도 있고요. 그렇죠? 캔버라, 런던, 파리 두 개 다 바로크 양식을 통해서 뭔가 대개조를 했던 그런 권위주의적인 공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르네상스와 바로크 시대를 좀 살펴봤는데요. 르네상스와 바로크 시기적으로는 연속적이지만 사상적으로는 대립된다. 서로 다른 개념이다. 그래서 우리 도시의 어원에서 도와 시, 시장시와 저자시를 따져서 바로크는 도읍도, 권력의 중심지, 르네상스는 시장, 상인들의 중상주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공간이다. 그런 거 생각하시고요. 르네상스 시기는 문의 부흥기를 통해서 고대 로마, 그리스의 인본주의 사상을 이렇게 챙겨오는 좀 더 사람적이고 인간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공간이었다.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 이후는 그 이상도시, 이디아 무브먼트 같은 게 나오죠. 뭔가 이상향을 꿈꾸고 또 문화적 이상향에는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 공동 소유의 공동체 그런 개념이 나오게 되고 건축적인 모습은 이제 뭔가 이렇게 뾰족뾰족하고 별 모양, 부츠처럼 정방향, 무슨 정사각형 이런 공간의 형태로 건축적인 이상향을 꿈꿔왔고요. 바로크 시대는 절대 권력을 통해서 어떤 공간 체계를 만들어준 그런 사상이 될 거고 그런 체계하에 있는 도시는 기념비직 도시다 해서 어떤 권력의 상징에 따라서 권위주의적이고 절대적인 힘을 보여줄 수 있는 가로망 체계들, 직선형이고 기하학적이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주시면 르네상스와 바로크의 도시계획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바로크 르네상스 다음인 시민혁명을 계기로 만들어지는 산업혁명이겠죠. 산업혁명과 도시계획이 어떻게 또 변화가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